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남북 경제협력, 경협이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항상 주장하는 김경협 의원입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강기정 정책위 의장님, 또 민병수 민주정책연구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조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 위기 아닌 게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건강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나라도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한반도 정세도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 대통합을 약속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었습니다. 13원의 세금으로 혼란 공급생활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50대 가장들, 취업난의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 늘어만 가는 가게 빚에 한숨 치는 주부들, 좋은 대책이 없는 어르신들, 모두가 한결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의 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어지면서 사회 양극화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2년은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 인사를 고집하며 국정 혼란을 자초했고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뒤집으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되었고 거듭되는 인사 참사와 지역 편중 인사로 인해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져서 끝없이 대립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사회적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연합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주권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새정치 민주연합의 대안과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이영화 선생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또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죠? 옷이 양복이 좀 헐렁해 보입니다. 당대표 되신 이후에 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광폭 행보로
우리 당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 대표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1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2년은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경제에서도 인사에도 실패했고 그 주된 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야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통은 측근 3인방을 비롯한 측근들과만 소통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남은 3년 임기를 위해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 소리에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으로서 또 경제를 책임지는 민생을 살리는 건전한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기정 정책위 의장님과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정책위 의장님. 네, 역시 앞에 우리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앞에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배신의 2년, 배신당한 2년 이런 그 평가를 해주시고 또 불통의 2년이라는 평가 원내대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아무튼 평가를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발제 없이 그냥 토론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토론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일 저희 당에서 준비한 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11시경에 원내대표 주재 기자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자료집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민병두 정책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민생 파탄, 신뢰 파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파, 양파 정권이다. 신뢰 파탄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자산이 파탄난 것이겠죠. 신뢰와 원칙의 정치라고 하는. 근데 민생 파탄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 보수 정권 7년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해온 국정 운영관, 경제관을 바꾸지 않아갖고는 민생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정부 10년은 사실은 인색하게 평가되었지만 민주정부 1기 김대중 정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한마디로 압축하면 산업전체를 통해서 IT, 세계 최고의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타파를 통해서 한류 문화를 세계 곳곳에 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런 자랑스러운 유산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재건하고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산업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득을 통해서 성장을 갖다가 만들 것인가 하는 해답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보수정권 7년에 대해서 민생 파탄, 신뢰 파탄 이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은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혹은 국민들이 선들이 많이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 2년은 정말 실패한 정권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앉아서 들었던 생각은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고 민생을 파탄낸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무엇을 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럼 자유로우냐. 이런 점도 오늘 같이 좀 짚어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서 정확한 좀 분석을 좀 하고요. 과연 2년 동안 정치, 경제, 짧은 시간입니다만 전문가분들 나오셨으니까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3년 동안, 자, 우리 김 대표님 앞에 계십니다. 전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당시의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국민생활이라든가 국가의 국정운영을 이끌도록 야당이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오늘 아마 토론이 이렇게 저희 외부에 당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리당략적 평가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야당의 역할, 야당의 위치를 다시 좀 새롭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네 분께서 제가 보니까 네 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물론 다 똑같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계되고 대립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반대 토론이라 그런 것 좀 아쉬운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반대 질문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정치 분야 그리고 인생 경제 분야는 나왔는데, 아마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한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저도 사실상 그 주제를 보면서 궁금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의 정치학계라든가 언론에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생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분께서 한 분 한 분 좀 정책위원회 준비한 1분 정도 간략하게 해서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좀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앉아 순서대로 우리 성환영 기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여론 발언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경실련에서 내놓은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내용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매우 잘했다를 5점, 매우 잘못했다 1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평균 정책 전문가 300명한테 받았는데 1.8점으로 학점으로 따지면 D학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를 합해서 80% 정도가 그런 평가를 했는데요. 1년 전, 1년 평가 때는 60%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60%에서 80%로 잘못했다는 기준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 지지도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이른바 전문가고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인들의 평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문가들의 평가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지난 2012년 대선 때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님이 대통령이 됐다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면 과연 나라가 잘 지금 되어가고 있을까? 그렇게 과연 믿을 만큼 야당의 신뢰를 주고 있는 상태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인사라든가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들은 아마 잘 하셨을 텐데, 과연 문재인 대표님께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었을지, 또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재원은 마련할 수 있었을지,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과연 설득할 수 있었을지,
또 재벌과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세를 과연 인정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집권 가능한 정책, 정당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원장님. 저도 오늘 이게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모여서 박근혜 정부 성토하는 자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좀 신경 쓰였습니다. 논쟁이 여지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잘했던 게 있으면 그걸 주고받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성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전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설 바로 지나고 있는 토론이 하는데 과거에 보면 추석이나 설날 민심 이야기하면 몇 년 전에 했던 거랑 아니 답이 똑같습니다. 되게 두 가지로 나오죠. 민생 경제 신경 써달라. 정치권 싸움하지 말라. 아마 이게 두 개의 답이 있거든요. 추석 때나 설 때, 지난해나 그 지난해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여러분들 달랐을 겁니다. 정치권 싸우지 말라는 말 대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생 경제란 일반적인 주제에다가 이한구 총리 임명 과정에서부터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새로 발표했어야 되는데 더 걱정인 것은 추락해 있는 박근혜 정부 과연 나머지 3년 기간 동안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3년간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또 다른 기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새로운 변수로 무슨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2년을 평가해야 되니까 평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평가를 몇 가지 기준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전 정부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겠고 후보 때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지켰느냐를 볼 수가 있겠고 2년 진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반응해줬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인데 모두가 거의 빵점에 가깝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부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정부가 보이는 뭔가 특징적인 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을 했든 못했든 아니면은 적절한 정책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제시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것이 없었다. 예컨대 노태우 정부도 스스로 군부정권 청산 대상이었었지만 민주화를 이야기를 했고 김영삼 정부 문민개혁을 이야기했고요. 김대중 정부 정권개혁 IMF 극복 이야기했었고 노무현 정부 잘 아시겠고 이명박 정부도 심지어는 대문화를 얘기했으면 나중에 4대강으로 바꿨지만 그럼 박근혜 정부는 뭘 내세웠느냐 라고 봤을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설명, 변명도 없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치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놨느냐 이 역시 없었습니다. 창조경제하고 막연한 지금 경제 활성화 얘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냐면은 특이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이한 리더십.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은 원칙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했고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아마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정리했던 것이 전역 전 의원이 정리했던 내용이 잘 들어있는 것 같은데 불토 리더십, 세상을 너무 모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초반 때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며 치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것은 불통이가 바뀌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역대 정부 중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 정부에 들어서면 됐다는 무슨 기세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뭔가 모양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이 특이한 리더십만 남은 가운데 부정적인 그 특이한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머지 3년이 걱정되는 저는 이 과정에서 야당의 무기력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구체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문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난번 NLL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 기록물 1급 문서를 왜 국회에서 투표를 했습니까? 지정 기록물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께서 1급으로 분류를 했으면 1급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기관장이 허락하면 볼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인해가지고 3분의 2 투표하는 투표까지 했던 이런 상황 파악이 복잡하게 어려웠던 야당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원쟁점은 앞으로 3년간 과연 박근혜 정부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서 야당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힘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일단 판으로 좀 던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하여튼 박근혜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결코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남은 3년 동안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전 네. 박근혜 정권이 선거 전에 당명을 바꾸었죠. 한나라에서 새누리로.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든가 무상교육과 같은 우리 당이 개발한 그런 정책 공약을 자기 당에 그대로 베껴서 자기 당의 정책 아젠다로 삼을 정도의 아주 완벽한 선거 전략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집권 후에 국가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플랜을 안 갖고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집권 2년 차가 되던 해에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경제개혁, 상개념 개혁을 발표했는데, 이건 당연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시작해야 할 그런 계획을 집권 2년 차 되어서 1년간 허송하고 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아무것도 없이 MB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을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이 정책을 계속 지속을 하니까 경제는 그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 경제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내세운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그리고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인데, 기득권을 빼앗으려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이 누굽니까? 보수 정권 7년 동안 막대한 이윤을 보고 엄청나게 크게 부를 축적한 10대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대재벌,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경제 행태를 바로잡는,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 잡아주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이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런 방법 얘기 없이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2008년도 미국발 세계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불려지는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잭 웰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금을 올려줘서 미국의 경제 위기를 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든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MB 정부 7년 동안 이 저성장의 악순환, 저성장이 저소득, 저소비, 저투자,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대기업에 의한 투자 촉진만 외쳤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 하고, 그 핵심 전략은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 분야, 고학력 주부나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수를 확대하고 또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성인 교수님 간단합니다. 발제를 한 번도 그것이라고 좀 더 기대해서 제 발제문에 목차 중에서 앞에 6곡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3곡지 어떻게 건가는 혹시 한 번 더 라운드가 돌아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문 그 3페이지부터 보시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들은 대략 그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것은 비단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정부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겉으로는 그 당시 김종인 경제수석을 모시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물론 정치적으로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노령연금 20만 원, 그 다음에 20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가장 전형적인 것들을 뽑아본다면 성장과 일자리에 관해서는 이제 고용률 70% 그리고 내용은 없지만 단어로서의 창조경제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게 뭐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안 되고 경제민주화는 폐기되고 줄투세가 다시 살아났다. 특히 이제 줄이고 요새도 계속 듣는 얘기가 뭐 규제 완화 많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증세 돈 절대로 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파트는 안 되고 있다. 줄이고 풀리고는 살아났는데 국가기강은 엉망이다. 대통령 말도 안 먹혀요. 금융개혁 좀 해주세요. 예, 아직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때 발동동 불렀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한수원 비리, 방위산업 비리, 농스타 비리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무능이 경제정책 부분을 감싸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풀어서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경제혁신상개념계 옆에 있는 김준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졸속으로 위반되었고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10대까지 외울 수 있으신 분 여기 한번 계시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가계부채 향후 정권 끝날 때까지 총 5%포인트 줄이겠다. 이것만 기억나요. 딴 건 뭐 다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그거는 3개월 만에 바로 뒤집어졌죠. 수명 종료면서 현재는 이 3개년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없고 오직 부동산 활성화, 규제 완화 두 가지에 올인하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냐? 우선 3개 정부 평가니까 간단히 성장, 물가, 국채 수지 세 가지 부분에서 표를 한번 보시면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성장률 4.5%, 물가 상승률 3% 부분, 그리고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1.7%. 그럴듯한 성적표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성적표로 볼 때 그렇게 나쁜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2003년에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이 엄청나게 외쳤지만 성장률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제 성장 물가 다 떨어지고 경상수지 비중만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붉은색 그래프라는데 이게 이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숫자 많이 나왔겠구나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이거는 불황형 흑자의 가능성이 높다. 내수가 부진해서 수입은 없고 오직 수출에만 의존해서 그나마 버텨나가는 경제 이런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이죠. 그리고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이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15세에서 64세 인구 구조가 비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그래프 완만한 산봉우리가 일본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한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올해 내년, 내후년 부분에 생산량의 인구의 절대치가 피크를 치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가라앉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비슷하게 가다가 세월이 흐르면 일본 비슷한 수준까지 간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침몰할 것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거기다가 덮친격으로 복진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안 되는데 세금은 안 넣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지난 2년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말씀 들어봤을 때 정치 문제지만 경제 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공작자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에서 제시한 그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분석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 문제로 넘어가는 것들까지 있습니다. 김만호 원장님께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은 신뢰지는 어떤 거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역대 정부하고 비교를 내려간 게 있었는데 잘했던 잘못했던 아니면 그 정책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았든 그것도 차이가 있지만은 국민의 요구 또 비판적인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 당신의 뜻하고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 가버리고 있단 말이죠. 월 초만 본다고 하더라도 12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까? 그런데 대꾸 없이 그대로 갔다가 며칠 뒤에 바로 정치협동 복지 관련해서 그 심원 뜻을 모르고 있다고 또 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이니까 이제 그나마 좀 인사 어떻게 해서 뭔가 많이 하려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통일부 장관 교체를 왜 하나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답이 박근혜 정부 3년 들어서는 그래도 대북 정책 정도에서는 무슨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감 없는 6.27 장관보다 조금 그래도 역할할 수 있는 분이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역시 기존하고 똑같게 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자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비판적 요구했을 때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한 변명이라든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지금 4대강 문제 지금 비판적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거 옳은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변명이든 다른 주장이든 간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서실장하고 혹시 3년차 공면차는 이룰 수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신문 방송들에서 이런저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답답하단 말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실패하면은 정권 경쟁의 차원에서는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면에서 조금 뒤일 수도 있는데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구심력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저는 좀 더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서 더 확산되면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그래서 역시 국민의 요구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내각제라든가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극단적인 면이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느 한 대통령에게 5년을 위임하는 그런 체제가 과연 부합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제도적인 개혁의 필요성까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만호 원장님께서 권력 구조 문제, 개혁 문제, 제도 개혁까지 말씀하셨는데 성 기자께서 보시기에도 진짜 박근혜 정부의 2년이 절망적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언론하고 전문가들 집단에서 평가 쏟아지는데 1년 동안 잘했다고 보고서 나온 건 하나도 못 봤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언론 평가가 시작되는데 조금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는 2년 평가를 아예 잘 안 하고 앞으로 3년간 이런 걸 잘해야 한다 이런 걸 잘해야 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잘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그 부분을 좀 외면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정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평가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 임기는 계속되는데 중간에 대통령 보고 이제 뭐 그만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야당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만원 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힘으로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요. 야당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그 선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그 담론 시장에서의 치열한 논쟁 같은 데서 야당이 밀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다시 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7년 정권을 잡으려면 그걸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 좀 언론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말싸움에서 야당이 아직도 잘 못 이겨요. 오히려 여당 대변인들이 더 핵심을 찌르고 좀 잘나온 말들을 잘 하고, 이 절박감이 왜 야당 정치인들 또 대변인들 절박감이 왜 과거보다 더 떨어져 있는지 참 연구 과제입니다. 저도 아직 그 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논쟁에서 이겨서 박근혜 대통령을 힘으로 꺾어서 바꿔나가야 그나마 국민들이 좀 나아지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변화를 그냥 알아서 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그냥 무리인 거죠. 오늘 평가는 2년, 다른 게 2년이 되게 절망적이고, 향후에 박근혜 정권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혁해 나가고 개선시켜 나갈 여지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송 기자께서는 야당 역할이, 야당과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 김만원 원장님께서는 제도적인 개혁,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사실 대통령 자질이라든가 능력이라는 부분에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 속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운영되면 그것이 국가의 불행이라든가 국민의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까지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김기현 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절반적입니까? 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안 나오냐 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간 두 분의 총리를 포함해서 20여 명이 낙마하고, 그것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둬가지고 그 늑장 인사로 국가 모든 기관의 공백이 수백이 이렇게 초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또 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표했던 그런 공약들 중에 지키지 못할 것은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고,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 과제를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을 이렇게 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인수위는 아예 정책 인수에 불강했습니다. 그리고 인재풀 구성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된 수첩 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사 참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간 박근혜 정권에 한 마디 충고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든가 제 정당, 언론으로부터 과거 참여정부 인수위 때 했던 그런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 국민참여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재를 추천받았었죠. 또 이 인사 10만위를 두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은 진주를 개발하자는, 물론 큰 성공 안 했어도 그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헤드헌터까지도 전국적으로 동원해서 이런 인재풀을 구성해서 인사를 전 국내에 유능한 인재들을 국정 각 분야에 어떻게 발탁하고 쓰느냐, 이 역할을 대통령이 제대로 해줘야 앞으로 박근혜 리더십이 그나마 편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한 리더십이라든가 국민 리더십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좀 남은 3년은 뭐 긍정적인 우리가 방향을 좀 예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경제라든가 정치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이 잘못된 인사를 반복하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도 깨지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3년 동안의 2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나? 그리고 전향적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나?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더십 문제에서 이제 이 정부가 문제가 있고 하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은 이제 혹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왜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사회자 선생님이 주신 카드는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 발제문의 그 끝부분을 보시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2년, 지난 2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건 3년을 더 넘는 과제도 일단 여기다가 적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저는 뭐 심한 표현으로 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은 자기가 어렸을 때 나라를 세우는데 인식했건 못했건 일조를 했지만 자기가 은퇴하면서 나라를 침몰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라 하면 이제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을 포함한 약간 은퇴계층, 국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쪽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좀 덜 망하게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우리 뒷세대, 젊은 세대, 여기서 보면 맨 뒷줄에 앉아있는 세대들에게 부담이 아닌 자원을 남겨주고 죽는 거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 3년은 그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뭐 2년 또는 3년 뒤에 집권이 확정될 새로운 집권 세력은 그런 연장선에서 어려운 5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핵심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아젠다로 보면 저는 한 3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IMF도 최근에 뭐 이거 폭탄 아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저는 계속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폭탄인 이유는 규모나 속도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정부 때 우리 구조조정했습니다. 5대 재벌도 구조조정했고 6대부터 30대, 70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재벌 기업들은 알아서 자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고 중간 규모의 재벌 기업들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거의 워크아웃 프로세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개선을 했죠. 어떻게 했냐? 금감위에 사람이 한 사람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는 기업들 명단을 쫙 보고 머릿속에 다 넣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기업은 저렇게 해야 되고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개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1000만, 2000만이에요.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썼던 시스템은 개별적인 몇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특히 어렵습니다. 신용대출은 최악의 경우 빈문서 찢어버리면 돼. 다 갖고 와요. 태워버리면 됩니다. 금융기관 왕창 손해보면 공적자금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태워버릴 수가 없어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 보고 야 담보 포기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담보가 다 매물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대출이지만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악성 채무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정확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폭탄을 피우고 있는 거죠. 금융기관 땅 짚고 헤엄치는 당사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기에 불나방처럼 건배를 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동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경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적극적 명제입니다. 성장 정책을, 성장 경로를 발견해라. 복지 문제, 재정 적자 문제, 고용 문제 하나도 안 풉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성장 방식은 끝났다는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전경련을 찾아가거나 대한상의를 찾아가요. 압수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실망시킬 뿐입니다. 거기 가서 뭘 어쩌겠습니까? 재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 말을 듣겠습니까? 정치적 거래만 머릿속에 남고 있을 텐데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한 이번 정부도 차기 집권 세력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줄에 있는 사람과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가능한 한 뒷세대에 남겨주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앞에 있는 사람들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된 지지층으로 보고 자꾸 뒤에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통장 땡겨가지고 앞에 앉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필요합니다. 어떤 리더십이냐? 가장 어려운 리더십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가장 어려운 리더십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보수계층, 경제적으로는 자산가 계층, 세대별로는 노령층, 은퇴계층에게 양보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먹어야 되고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우리도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보는 어렵습니다. 자기 지지층한테 희생을 부탁을 해야 되고 조만간 돌아가실 분들에게 앞으로 저분들이 저 뒷세대가 자라서 우리를 오랫동안 먹여 살릴 겁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내일 모레는 죽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나 다 같이 사는 사회적 문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타협, 세대 간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 박근혜 정부한테는 뼈아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재분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정권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상당히 남은 3년이 위험해지고 우리나라 전체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결국 경제 문제고 지금 일반 서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여론으로 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초반에
정원영 기자께서 문제가 되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2년에 대한 평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홍 기자께서 메시지 주셨어요. 힘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문제점과 정책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정치적인 파워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럼 이런 부분들을 남은 3년 동안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또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게 하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목 토론의 제목이 불통의 리더십과 무너진 민생 경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불통의 리더십도 문제고 무너진 민생 경제도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불통의 리더십 때문에 민생 경제가 무너졌다는 건지. 저는 후자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좀 소통 안 하고 대통령이 좀 뭐 불통의 리더십을 발휘해도 민생 경제 안 무너졌으면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는 지금 무너졌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니냐.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신뢰가 전재익 교수님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셨는데 정치적 자본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에서 여당 대통령하고 여당을 공격할 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 부분을 지금 공격하시는 건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든 말든 뭐 신뢰를 얻든 뭐 말든 인사를 전행을 하든 말든 괜찮은데 왜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이제 그 부분 왜 국민들을 먹으려고 힘들게 만드느냐 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건지 그런 좀 입혀적이라고 그럴까요? 공격의 지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야당이 참 먹으려고 힘드니까 좀 집권 세력하고 개혁권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폭주로부터 좀 우리도 보호해달라. 우리 중산층하고 소비 진짜 못 살겠다. 야당이라도 좀 우리를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이라도 좀 제대로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다음에 당신들 정권 잡게 해줄 테니까 좀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야당이 물론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데 그걸 그 시기별로 어떻게 배합해서 좀 이렇게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야당 안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저는 1997년에 96년 총선에서 DJP 9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창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79석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망했었는데 그 다음에 DJP에서 9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걸 20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과격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로 하지 않은 게 장외투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줬고 준비된 대통령이다. DJ가 대통령이고 또 충청도 김정필하고 같이 손잡고 하면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신뢰를 준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당도 큰 틀에 저는 국민들한테 그런 정책 역량, 신뢰를 주는데 아직도 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야당 정치인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되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안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정권 잡을 생각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내부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왜 국민들한테 지금 야당이 집권 영향이 없는 정당으로 자꾸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표 야당 얘기 나와요. 네. 이제 성한영 대기자님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힘으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소통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기대하는 올바른 정치는 각 분야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각 분야의 정책이 검증되고 평가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토론이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하는데 그게 잘못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지와 세금 문제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를 해야지 증세를 통해서 복지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평가를 대통령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7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3년 내에 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증세를 안 하겠다는 것은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계속 악순환의 늪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지금 우리 복지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10.4%,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반면에 그 국민 부담률은 어떠냐? 24.3%, 이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포함한 국민 부담률이 OECD 국가 30개 중에서 2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경제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감지할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노인 자살률, 빈곤율이 세계 최상위, 더 이상 경제가 굴러가지 못하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치워내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느냐? 저는 소통을 통해서 특히 야당의 주장에도 좀 귀를 기울여서 이 복지를 더 줄인다는 것은 지금 복지에 관해서 우리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복지는 쓰고 남은 여력이 있을 때에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과 시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육과 교육, 노인복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복지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우선의 투자다라는 관념을 접근해야 하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줄일 수 없고 늘려가야 되는데 국가 부채를 한 해에 20조에서 30조씩 늘려가는 정권에서 부채를 더 늘려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증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증세를 어디서 시키겠습니까? 현재 우리 경제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유일한 경제 주체는 대기업 재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이 문제를 털어놓고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논의해야 할 일이지, 지금 그것을 일치 안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이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첫 걱정입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정부를 실패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패는 어느 곳을 향해서 공이 같이 가다가 잘못했을 때 우리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직 다른 길을 가거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패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권력의 기반을 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 자체에 대한 신뢰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성과 쪽에 어느 권력의 경우는, 어느 정치 세력의 경우는 이제 아까 정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정책적인 성과를 통해서 이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목에 나왔다시피 지금 둘 다 무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변화 가능성은 없는데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지난 2년을 조금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년차는 댓글과 애들을 대하고 논란으로 지났고, 2년차 때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별법 관련 논란을 상당부 보냈다가 막판에 이제 올해 예산 경우에 이제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2년 동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응대했을 때, 그러면 야당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소리만 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댓글 관련 문제라든가 이들을 대화력 공개 문제 등에서 강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쪽에서 응답이 없을 때도 계속 야당은 그 문제만 제기한 게 맞느냐.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독자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을 2년 동안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아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의존해서 갈 것인가? 이 부분 좀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당과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저는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총선 통해서 승리를 이야기했지만 그 국면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굉장히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조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높은 지지를 받는 개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강한 야당이라는 용어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주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강한 야당은 강경 목소리가 아니고 높은 지지를 받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수권정당 방향으로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초하는 쪽으로 야당의 기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강한 야당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 기준을 둘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설날 민심 중에서 올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맨날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민생 신경 써라 여야랑 쓸데없이 싸우지 마라라는 얘기였었는데 올해는 쓸데없이 싸우지 마는 말은 별로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는 얘기 들어본다면 이것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문재인 대표체제 뭔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기세를 초기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2년처럼 새 정부가 들어섰나 안 들어섰나 알 수가 없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띄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야당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 역할이 지금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문제점이 너무 많고 일각에서는 뭐 실패했다,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반면에 국회 역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시표님, 얼마 전에 이양구 원내대표, 이양구 총리 그것을 야당이 들어서 택배를 하면서 어떤 것도 했습니다. 그러한 원내 전략들 보통 속에서 했던 고민 속에 했던 거 알고 있는데 이 보시기는 잘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콧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적을 안 계십니다. 네, 제가 모션 의원이 아니어서 함께 같이 그 고민을 해보지 않아서 그때의 우리 당 의원들의 그 절박한 상황 그런 것을 공감하기 어렵겠죠. 근데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걱정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분명히 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건 소통을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총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쪽짜리 리더십을 상당히 잃어버린 총리가 가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그것을 무슨 그런 삐뚤어진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관을 가진 총리 그런 총리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각인되도록 전달하는 노력이 우리 야당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 좀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야당으로서의 정책이죠. 집권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관철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국회라든가 원내외에서 투쟁할 때 투쟁하고 협상할 때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지금 집행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가장 시급하게 이제 적어도 이제 경제정책 차원에서 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깨에 힘을 빼라.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멋을 버려라. 다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 지난 2년 동안 야당의 모습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에요.
죄송스럽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세 없는 복지가 갑자기 이슈가 되고 야당이 거의 통일된 목소리로 증세 불가피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세 인상이라 예를 들면 인상이라면 환원이죠. MB 때 내렸던 거. 그런데 지금 이 난리가 났던 사례는 소득세법 개정안 때문이었고 그 소득세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1년차 여름에 발표된 거예요. 거위에서 가슴털 뽑는다는 그 얘기요. 그때 야당은 뭐 했냐? 그때도 그럼 이 목소리 냈냐? 아닙니다.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만 놓고 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가는 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빼고 옛날에 소득공제는 누진 체계 하에서는 돈 많은 사람에게 공제 혜택이 더 많은 거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 요거만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기재위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중에 싸우신 분들이 있죠. 우리 이제 다 속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기본 방침은 뭐였냐? 이거 통과시켜주고 그 대신 뭐 딴 거 뒤에서 받자. 이거였습니다. 제가 증세 얘기해야 된다고 뭐 공식 비공식으로 몇 번 얘기했지만 그거 말도 꺼내지 말라. 이도 좀 거친 표현으로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2년 동안 계속 그래왔습니다. 작년에 자산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6, 7월에 정부가 들고 나왔을 때 기재위 의원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야당 의원. 그래놓고는 증세 없는 복지에서 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누가 꺼냈습니까?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가 꺼냈어요. 야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안 꺼냈으면 아직도 이런 얘기 어쩌면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30명의 거대 야당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정당의 모습, 적어도 경제정책에 관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공건 하나하나와 사안 하나하나에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별 법안을 거래를 통해서 집어넣을 건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개강적이고 점진적인 것도.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구도화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마치 여러 명의 무소속 의원들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뭐라고 치장하냐 하면 중도, 타협, 의회주의로 포장합니다. 그 거래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타협할 때 타협하고 딜할 때 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 결국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당신은 뭐 했어? 그럼 나는 그때 법안 한두 개 거래했어. 이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을 위한다고 자기 자신을 위안을 삼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국민이라는 말 속에 엄청난 허위의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정책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성장 정책 뭐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재벌에 대해서도 확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재벌 정책은 이율 배반적이에요. 입으로는 마치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무서운 말들을 토해내지만 실제로 뒤돌아가면 뭐 약하게 한이 없습니다. 특히 이 뭐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기억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기억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 얘기에도 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학수 특별법에 100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도 조용한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들이 70%로 찬성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팁을 주신다거나 정리 차원에서 발언을 간단하게 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먼저 성환영 기자께서 먼저. 네, 지금 전성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복지 대금 이런 거는 그 정권의 정치 철학에 담겨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정권 잡아서 하자는 대로 그냥 내비두고 그게 실패하면 그 다음에 정권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12년 대선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현상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야당 역할을 하고 야당은 없어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세력 안에서 이제 계속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재집권하는 그런 모델. 일본 자민당이 그런 모델인가요? 아무튼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위협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는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은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개혁 보수 세력이 재집권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계층적, 계급적 측면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진짜로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지금 그게 야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만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말 정산 사태가 터졌을 때 야당에서 세금 폭탄 이런 말 쓰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야, 저거 10년 집권했던 정당 맞나? 저 어떻게 조세 저항 심리나 부추기고 반사 이익이나 따먹으려고 하는지 좀 실망했고요. 저는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철학과 정책을 연구해서 대국민 메시지로 간단하게 담아내는 노력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치인들이 전문가니까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가 성장이다 그러시든 복지는 투자다 하시든 부자가 더 내면 나도 더 내겠다 이런 걸 좀 만드시든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보수 언론에서 주도하고 있는 복지 축소론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이건 뭐 학자들 탓할 거 없어요. 저는 정당, 정치인들, 정책연구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제 나머지 과제는 야당의 과제가 남아있고 또 오늘 주체를 정치 민주연합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야당 정치 민주연합 자체 강화도 필요한 시기지만 얼마나 성공될지 모르겠지만 신당도 등장하면서 약간 재편의 분위기가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사관용 기자께서 20년 전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간혹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95년에 여야가 재편됐던 시기를 경험하고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그때 96년에 등장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등장했던 사람들이 여당에서는 최고의 정점에 전부 다 있습니다. 김문수, 이한구, 김무성, 남경필, 홍준표 등이 다 그 시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선을 통해 등장했습니다만 98년 역시 15대 때 등장했습니다. 현재 야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당시 유력 인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김민석, 추미애 등등 수없이 등장했는데 특이한 게 여당 계열, 보수 진영 계열은 현재 정치권의 최정점에 올라 있지만 야당을 현재 야권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기로 대부분 상처를 입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있습니다. 이 시기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야당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저는 중요한 시기인데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실패 안 했던 것처럼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성공 사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까 얘기했던 강한 야당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네, 김식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낸 표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표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의 90년도와 우리나라의 2000년도부터 13년간을 그래프로 성장률을 대비시켜 보니까 거의 모습이 같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난 7년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하고도 20년에 잃어버린 20년을 허송하고도 견뎌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로서 2013년 말 현재 대외 순자산이 3조 달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순채무가 370억 달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정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경제 상황이죠. 그럼 이 위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 회복 정책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저성장의 늪에서 저성장의 악순환을 돌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펌프 프라이밍 폴리시로 재정을 투자하고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뭔가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에서 그 내수 시장을 육성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야당이 주도해서 빨리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고 이것을 언론과 집권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그런 경기 부양 조치를 빨리 한정된 지원으로 무한정 쏟아부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경제 회복 정책이 일어나게 하려면 구조 개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거나 할 때 갈림들이 되는 이 노동개혁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재벌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폐기된 경제민주화 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아젠다로 끌고 나와서 재벌들의 잘못된 경제 행태,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는 일, 이것은 저는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야당에 대한 신뢰 회복받을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민주주의 야당이 좀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마지막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다 중요한 말씀들이 저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충원을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펼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을 쓸 거냐라는 것인데요. 하나는 컨스티튜언시를 좁혀서 나는 노동자와 서민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당이 주로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선명하게 나가는 일이 옵션 A라고 합니다. 선택 1. 선택 2는 노령층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노령층 중 야당은 내심으로는 포기하고 있어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령연금 20만 원 나오면 찬성도 반대도 못합니다. 반대하면 확실하게 뼈 떨어지고 찬성해봐야 또 안 나올 거 없고 그죠? 어렵습니다. 노령층에게 양보를 이끌어내는 사회계약을 제시할 건가? 그리고 제시하는 게 대안입니다. 옵션 B. 이 중에서 지금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국민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옵션 A를 선택을 하겠죠.
나는 이 표라도 확실히 지키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선명한 구도가 나오죠. 노사 간에 노동과 자본, 저소득층과 부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은퇴층과 청년층 쫙 나오죠. 구도가. 나는 그 중에 한쪽을 쫙 선택을 하겠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못 이긴다는 거죠. 네. 원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 때 저는 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집권을 모색하는 정당이라면 어떻게 노년층에게 접근해서 내가 젊은 사람 등골을 빼다가 당신을 주겠소 이런 약속 이외에 노령층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걸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계층의 일부라도 마음을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끄집어내야 경제 정책으로도 균형 잡힌 정책이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훨씬 집권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토론회가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인데 마지막에 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만큼 그것은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보는 시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야당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2년 동안의 어떤 그런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서 박근혜 정부 한 3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샤우팅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3년 부분에 대해서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적 성격을 야당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결국은 향후에 대권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 정권 교체에 관한 일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걸 들고요. 그래서 남은 3년 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제대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제 표현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들이 대부분 패널께서 뼈 아프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듣기에는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의장님 주시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됐습니다. 그럼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